이거는 남조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지만 9년 지배 체제가 좀 많이 바뀌는 형식이 있습니다. 원래 9년 지배 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황제 또는 조정에서 각 지방의 지방관, 주로 지방장관과 지방차관을 임명해서 파견한다. 그리고 인사권을 무기로 이 지방관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중앙정부의 명령을 관철시킨다. 두 번째, 이 지방관들이 권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을 몇 개로 쪼갠다. 지난 시대 때는 이거를 군정과 민정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은 군태수 같은 경우는 민정을 맡아서 처리하고 도위 혹은 군위가 군사행정을 맡아서 처리합니다. 그 밑에 있는 현에서도 현령, 현장, 현승이 일반 민정을 담당하고 현위가 경찰과 군사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죠. 그 이후 시대에는 감찰 혹은 교육 등등으로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특히 권력을 군사와 일반 행정을 동시에 장악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임기제입니다. 사실 지난 시대 때 임기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남북조 시대에는 지방관 임기가 6년이었다가 나중에 수당시대 이후에는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피제, 본적주의 회피제도. 그 지역 사람을 그 지역의 지방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시대에는 이것과 좀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 시대에는 지방관들이 군대를 통솔을 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군을 겸임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었던 민정과 군대 지휘하는 거를 동시에 겸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남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당시에 전란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자사와 군태수들이 장군을 겸하거나 군대를 지휘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간의 본적지 임용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 지역 출신의 유력한 토호들을 그 지역의 태수나 현령으로 임명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소왕국처럼 그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서는 북조 시대 때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남조 시대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남조 시대에는 주로 왕조 교책이나 전란기 때만 잠깐 있었던 현상이고 체제가 안정되면은 다시 이런 회피제를 계속 관철시키는 데 비해서 북조의 여러 나라, 특히 북위 같은 나라는 정권이 안정된 다음에서도 이런 본적지 임용 현상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을까? 북위 같은 경우는 원래 부족들의 조직을 인정하고 그 부족장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는 제도였는데 아마도 중국인한테도 마찬가지로 너희 지방에서 너희가 힘세냐? 그럼 네가 우두머리 해 라고 하면서 그 지방 세력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대신 무력으로 그들을 견제하면서 그들에게 세금과 요역, 군역 같은 거를 징발하는 데 만족했던 정책을 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독 제군사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도독과 제군사 사이에는 지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독 형주 제군사, 도독 형양 제군사 이런 식의 지명이 들어가겠는데 이거는 도독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의 군사를 총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독제군사라고 하는 관직은 사실 후한 말 본격적으로는 위나라 때 삼국시대 위나라 때부터 만들어졌던 관직인데 전란의 시대 때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주로 지방관들에게 이런 도독제군사의 직함을 줍니다. 이건 남조와 북조 마찬가지로 있던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종실제왕의 출진 현상이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서진시대와 남조시대를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국을 황제지배 체제인데 황제가 해야 될 세 가지 덕목이 있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시기 질투. 황제 자리를 넘보는 자는 무조건 제거하라. 두 번째는 권력의 독점. 권력은 아들, 형제와도 나누지 않는다. 세 번째, 무책임. 책임은 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신하들한테 있다. 여기 중에서 이 두 번째인데 서진시대 때 조위를 쿠데타를 통해서 고평등의 사변이라고 하는 쿠데타를 통해서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을 한 다음에 사마씨 일족들을 중요한 권력을 줘서 황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취합니다. 그러나 파랑의 난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남조에서도 이런 종실제왕에게 권력을 주고 중앙과 지방의 군대를 지휘하거나 지방관에 임명하도록 하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남조 같은 경우는 황실 일족들이 갑자기 그 군대를 장악한 다음에 황제 자리에 올랐는데 이들의 지지 세력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그나마 황실 일족들이 중앙과 지방에 있는 군대를 장악을 해야지
그나마가 체제가 돌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즉 정체성과 지지가 약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실제왕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 남조의 네 나라 모두 망했죠. 특히 양나라 같은 경우는 양무제가 후경의 군대에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를 보냈지만 서로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있던 종실제왕들의 군대가 모두 연합해서 후경의 군대를 격파했었으면 양나라가 그렇게 심하게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이런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거를 버리지 못했던 게 취약한 황실의 지지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했었고, 심지어는 오용씨가 세웠던 전현에서는 종실군사봉건제라고 해서 뭐 사료용어로 뭐 군봉이라고도 하는데, 아마도 이민족들, 선비, 흉노를 비롯한 여러 이민족들을 종실 일족들이 어느 정도씩 나눠서 관리하는 이 체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향적으로 보면은 종실제왕의 출진 혹은 종실제왕들을 중앙과 지방의 고관으로 임명하는 서진, 동진, 남조 계열과 유사하게 보이죠.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유사합니다만 이건 사실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중국에서는 황제가 권력을 독점한다. 근데 이 시대에는 자기 가까운 일족이었던 종실제왕들과 권력을 나눠 먹는다, 분점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는데, 원래 중국에서 황제 혼자 모든 권력을 혼자서 독점한다는 의미에서 중국의 정근대 시대 중국을 가산제 국가라고 합니다. 가산, 집안의 재산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천하, 중국에 있는 모든 게 집안의 재산이다. 누구의 재산이냐? 황제 개인의 집안 재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게 가산제 국가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유목국가 입장에서도 똑같이 가산제 국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산제 국가는 집안 재산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국에 있었던 국가의 가산제와 의미가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황제 혼자 중국에 있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게 자기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가는 자기 군주 시족 일족들이 공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주였던 선우나 카간도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밑에서 있었던 여러 사람들도 여러 관직 직함과 아울러서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족들이 유목민들을 일부씩 나눠 먹게 되고 국가의 중요한 관직을 군주시족 일족들이 차지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흉노에서는 흉노 선우를 비롯하여 좌현왕, 우현왕, 좌농녀왕, 우농녀왕 등등등 이런 관직들을 군주시족 일족이 다 해먹는 거죠. 이거는 뭐 나중에 기록을 보게 되면 돌궐도 마찬가지고, 아예 칭기스칸 일족들 같은 경우 몽골 고원 지역을 통일한 다음에 유목민을 천호 조직으로 나눈 다음 일족들이 칭기스칸이 자기 아우들과 아들들에게 천호를 분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안 재산은 군주시족 일족의 공유물인데 각각 나눠 먹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층이나 양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